네, 이번에는 일본의 수사 제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일본 경찰의 수사권, 그리고 수사 전문화를 위한 그런 것들, 그리고 신종 범죄들에 대해서 한두 개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본의 수사 절차는 이렇게 수사 단서부터 체포, 구속, 기소, 우리랑 비슷해요. 예, 체포한 지 48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체포 전치주의입니다. 예, 경찰의 인신 구속 기간 48시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 고소고발은 연간 1만 건 정도라고 합니다. 수사 절차 개요인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사법경찰 직원과 검사는 상호 협력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 기관은 일반과 특별로 나눠지고요. 검사는 검찰사무관도 지휘하고 사법경찰에 대한 상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은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는 검사와 사법경찰원과 사법경찰사무관 사법순사의 권력관계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요. 사법경찰 원하게 없는 건 딱 두 가지네요. 구속영장 청구권, 변사체 범시권 이 두 가지를 빼고는 우리나라에 없는 체포영장 청구권, 감청영장 청구권, 석방권이 있는 거죠. 고소고발 접수권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틀리게 이 세 가지 정도가 특이한 부분이에요. 경찰의 수사권은 법적주의 보시면 1차적 수사기관이에요. 그리고 구체적 수사권으로 독자적 영장 청구권, 피의자 석방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검증에 대한 영장 청구권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없죠. 네, 영장 청구권. 우린 검사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적 압수물 처분 권한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막강한 권한, 그리고 수사, 이렇게 이 정도가 있으면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검사는 기소 유지만 할 뿐이다. 치면 이게 이제 단답식으로 내려고 할 때 여러분한테 이걸 물어볼 겁니다. 각국의 검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오. 그러면서 조금 언급해야 될 게 일본 경찰의 수사권 부분이겠죠. 앞에서 본 영장 청구권 등의 이야기, 석방권 등의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검찰의 수사권은 상호 협력 관계예요. 그리고 검찰의 지휘권은 예외적 지휘권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일반적 지휘권이죠. 구체적이고. 하지만 여기는 예외적 지휘권입니다. 그리고 개별 사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불가합니다. 징계, 파면의 소추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일본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유럽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된 때 경찰관은 검사를 보조하는 이런 유럽의 영향, 대륙법계 영향을 받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미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된 때 범죄의 증거를 수사한다. 그리고 검사는 필요한 때라고 한정해놨습니다. 이런 걸 봐도 어, 일본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 무게중심은 경찰에 있다. 그 영향은 영미법계 영향인 것이다. 예, 보시면 복종 의무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뭐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 지시권, 일반적 지휘권 이런 게 있습니다. 검사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휘권이 허용되어 있고 개략적으로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은 일본이고요. 오른쪽은 한국인데요. 일본은 경찰이 1차적 수사를 합니다. 네, 경찰이요. 그리고 검찰이 2차적, 보충적, 보정적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경찰 제도는 상호 협력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독자적 강제 처분권이 있습니다. 대인 대물에 대해서. 그리고 피의자 석방권도 있는 거죠. 일본의 경우에는 송치전에 개별 사건에는 지위는 불가합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은 검찰이 수사의 지휘자예요.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휘 복종 관계죠. 그리고 검사 지휘에 의한 강제 처분 가능합니다. 검사 지휘에 의한 석방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나중에 이제 단답형으로 정리해서 내시면 돼요. 별표되어 있는데 한국 검찰은 다양한 수사지를 합니다. 교체 임용 요구권 그리고 개시 단계부터 수사 사무를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왜곡은 돼 있지 않은 거죠. 이러면 뭐가 문제냐? 사건 처리 시간이 뭐 한 달 하고 두 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류를 써가지고 검찰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초동 조치 단계부터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 지휘를 받는다는 건 저도 조사를 한 2년 동안 해봤지만 좀 납득이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현장 상황을 모르니까요. 네. 검찰이 3천에서 4천 정도의 인원이 있다고 하는데 12만 경찰을 지휘하고 있거든요, 사실. 물론 생활 안전이나 이런 부서까지는 관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수사 형사에 한해서 조사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검사 지휘를 받는 분야가 전 분야에 걸쳐요. 특히 그 해당 부서의 수사에 관련된 것은 검사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모순이 돼 있고 그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서로 틀리다. 잘못돼 있긴 한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도. 한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예요. 그리고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청구권, 피해자 석방권, 압수물 처리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요. 예, 일본의 사법경찰관이 한국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무엇인가 알고 계셔야 돼요. 나머지는 좀 뭐 그냥 눈으로 스치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왼쪽이 검찰이고 오른쪽이 경찰인데요. 일본은 경찰이 1차적 수사기관이에요. 임의수사, 대인적 강제처분, 대물적 강제처분, 석방권, 압수물에 대한 영장 청구 다 가능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상호 협력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뭐 이해하고 계시면 아주 훌륭한 거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검찰이 위에 있는 기관이죠. 경찰은 밑에 있어요. 심지어 경찰의 어떤 조사의 증거 능력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검찰이 재수사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사 전문화의 노력으로 이렇게 경시청에서 광역 수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경시청. 여기 보시면 수사 1과 총경, 경정, 격리가 돼 있고요. 형사부부터 조직범죄대책부, 생활안전부. 특이한 건 일본 야쿠자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조직범죄대책부가 따로 있네요. 우리는 강력계에 거의 있잖아요. 폭력대책부. 네. 아마 그런 기원에서 나온 거겠죠. 예, 현안 치안 한번 보시겠습니다. 폭력단 대책인데요. 마약 밀매, 마약 상해, 절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폭력단에 대한 거 하나 보시죠. 일본의 야쿠자. 이들 3대 조직이라 불리는 야마구치 구미,
스미요시 카이, 이나가와 카이가 있으며 대부분의 다른 조직들도 이들의 산하 조직이거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 중에서도 야마구치 구미는 전국적으로 활동하며 조직원만 17,000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들과는 스케일부터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야쿠자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구미 또는 카이라고 부르며 조직명을 공개적으로 활용하는데, 일본에서 야쿠자가 운영하는 사채업자 상당수는 조직명을 공개적으로 붙이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구미, 카이는 보통 일반적인 건설회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명칭이었는데요. 야쿠자가 이런 명칭을 쓰게 된 이유는 1884년에 도박단속법이 발표되면서 자신들의 도박 사업을 숨기기 위해 건설회사 이름으로 위장하기 위해 썼던 것이 야쿠자의 구미나 카이의 시초가 됩니다. 야쿠자 조직은 피라미드 형식이며 철저한 위계 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입단식은 사카즈키 고토라고 하여 미부모 또는 의형제 의식을 진행하는데, 보통은 기모노를 차려입고 상대방과 넓은 술잔에 술을 따라 같이 마시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하 관계는 그 자체로 조직 내 조직 간 권력 관계를 체계화시키는 목적이 됩니다. 또 야쿠자들의 주 수입은 초창기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비 갈취와 도박, 사채 등이 있었지만 점점 세력이 커지자 연예계에 진출하여 후원하고 공연 등을 주최하여 회사와 수익을 나누거나 강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V, 흔히 야동 사업에서도 큰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외에도 총기 밀매, 매춘 알선, 카지노 불법 도박 등으로 수입을 벌었으나 폭력단 대처법 수립 이후 직접적인 불법 사업 운영이 힘들어진 야쿠자 조직들은 증권 전문가나 금융 브로커들과 결탁하여 페이퍼 컴퍼니 등을 이용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다거나 합법적인 회사 운영에 끼어들어 돈을 벌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 사이에서 막대한 불법 자금을 이용한 투자 사업 방식은 일본 거대 야쿠자 조직들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2007년 금융위기 등에서도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범죄 조직하면 바로 빠질 수 없는 게 이 마약인데요. 마약의 경우는 야쿠자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다오카 카즈오가 생전에 거듭 마약만은 손대지 말 것을 강조한 관계로 표면상으로는 마약에 손대지 않는 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는 다오카 카즈오가 정치에 입문할 당시에 언론을 표방한 이미지 관리용 멘트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어느 조직이든 우리는 마약만은 손대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야쿠자의 하부 조직에서는 마약 밀매 및 거래 또한 야쿠자의 주 수입원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하부 조직에서 마약을 발각당하면 상부 조직에서는 하부 조직에 대한 파문장을 날리고 경찰에 자수시키며 꼬리 자르기를 하곤 합니다. 사실 야쿠자들은 범죄를 강요하기보다는 상위 조직의 보호에 대한 대가로 상납금을 내야 하며, 돈을 많이 벌어서 낼수록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여러가지 사업 영역에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쿠자들을 잡기가 힘든 이유는 바로 하부 조직이 발각당하면 상부 조직에서는 해당 조직을 파문시키며 우리와는 상관없는 퇴출된 놈들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야쿠자들은 스스로의 질서에 처벌이 존재하는데, 반성과 체벌이 가장 약하며 그 다음엔 손가락을 자르는 단지, 그 다음은 파문이며 마지막은 처형까지 하게 됩니다. 조직 내 잘못의 정도에 따라 처형까지 하는 정말 무서운 범죄 조직인데요. 이러한 야쿠자들이 더욱 무서운 이유는 바로 총기 사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폭력배와는 다르게 일본도나 권총으로 무장한 경우가 다수이며, 암살 같은 경우 권총이나 폭탄을 가장 많이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권총만 있는 게 아니라 기관단총, 자동소총, 유탄 발사기, 심지어 대전차 로켓까지 밀수했다가 걸린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서운 야쿠자들도 폭대법의 영향과 사회의 변화로 인해 신규 조직원의 유입 감소로 대체적으로 야쿠자 조직의 규모 자체는 크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 일본은 인구 감소로 일자리가 남아 야쿠자로 입문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곤 하나, 이 빈자리를 중국계 조직인 사마페가 채워 더욱 일본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다고 하네요. 오늘 야쿠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야쿠자에 대한 거 보셨어요? 마약 밀매부터 소년범, 재해 대책까지. 일본은 그 진진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치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 일본의 성범죄, 연쇄살인 되게 유명한 그런 건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연쇄살인이나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에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가나가와현의 원룸 아파트입니다. 일본 경찰이 10평 크기의 이 원룸에서 여성 8명과 남성 1명 등 모두 9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들은 크게 훼손된 상태로 모래가 가득 찬 아이스박스 등 작은 상자 8개에 나눠 보관돼 있었습니다. 部屋の前通ると臭いっていうのがありましたね。換気扇が待ってて、それから匂うような感じですね。なんとも嗅いだことないような匂いですね。 일본 경찰은 이 아파트에 사는 27살 시라이시 다카이로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시라이시 씨는 경찰에서 지난 8월 22일 이사를 온 뒤 지금까지 2달여간 9명 모두를 자신이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엽기적인 살인 행각은 20대 실종 여성을 찾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실종 여성이 지난달 인터넷에 함께 자살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뒤 시라이시 씨를 만나는 모습이 경찰에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일본 경찰은 또 시라이시 씨가 지난해 도쿄에서 여성들을 성매매업소에 소개해주다 적발돼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 네, 일본은 이 히키코모리라고 그래서 혼자 사는 치과하는 뭐 오다쿠 그리고 뭐 덕후 이런 게 일본에서 사실은 좀 시작된 개념들이에요. 너무 이 섬나라다 보니까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폐쇄된 사회 문화 속에서 스트레스를 혼자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본에서 1년만 있었지만 아침에 전차가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자살이에요. 막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하철 그 역사에 가서 오늘 사고가 있어서 늦었다는 그 확인증을 갖고 그 직장에 제출을 해야 한대요.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이 연쇄살인, 일본의 성범죄, 일본의 묻지마 범죄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사회가 각박하고 조직범죄가 발생하고 예전에 또 그 뭐예요 사무라이 국가잖아요.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 다 사무라이예요. 그런 사무라이 문화가 있는 나라에 그런 핏줄이 흐르는 나라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잔혹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일본의 어떤 경찰 현안까지 보았어요. 일본의 어떤 경찰 조직, 일본의 문화, 뭐 역사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그 정도 이해하시면 기말고사에서 각국의 검경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세요라고 할 때 일본의 검경과의 관계 그림 그려서 이렇게 표로 하셔가지고 타이핑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5문제 내서 한 3문제 정도 답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영국 경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